2026년 2월 5일 목요일, 시니어의 삶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케어유 뉴스에서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엄선한 내용들인데요.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흐름이죠? 아주 작은 건강 습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AI 돌봄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그리고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삶의 의미까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듯이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잘 살 거냐 하는 질문이 모든 기사에 녹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칫솔질 하나가 뇌 건강을 바꾼다는 이야기부터 이제는 AI가 외로운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현실까지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씩 엮어보면서 고령사회의 현재와 미래,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건강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건강하면 암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을 떠올리는데 오늘 자료에서 제 눈길을 끈 건 의외로 폐렴이었습니다. 아, 그 기사요? 네, 노인분들께 폐렴이 그냥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폐렴 자체보다 정말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능 상실입니다. 기능상실이요? 네, 한 전문가 지적을 보니까 어르신이 폐렴으로 딱 일주일만 입원해도요, 근력이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3분의 1이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폐렴은 다 나았는데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바로 가시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병 자체보다는 그 병 때문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상태가 온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뭘 강조하냐면 1차 예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1차 예방이요? 네. 애초에 폐렴에 걸려서 입원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폐렴구균 백신 같은 거요. 이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관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다음 기사가 더 놀랍게 다가오네요. 뇌 건강이 정말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잇몸병 있잖아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뇌 조직 손상 위험이 56%나 높아진대요. 네, 56%요. 아니, 입원해 있는 세균이 어떻게 뇌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연결입니다. 우리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품 조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연결이요? 네, 입속에 있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에 아주 미세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경로가 확인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치간 칫솔 잘 쓰세요 이 말이 뇌 건강 지키세요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 되는 시대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또 있더라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눈의 망막에서 발견됐고 이게 알츠하이머병이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요. 아니, 눈에서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감염이나 염증이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 연구가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안과에서 그냥 간단한 망막 검사만으로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대구의 한 노인정원병원은 아예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요. 또 부여소방서는 노인 2,00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은 어르신 스스로가 내 옆에 배우자나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질병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 이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역사회가 하나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즘에는 이 지역사회의 역할에 기술이 새로운 파트너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AI가 돌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NHN의 와플렛 AI 생활지원사 사례가 딱 대표적인데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안전 확인, 건강관리, 정서적 대화까지 다 해주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수치는요. 평균 연령이 77.2세인 어르신들의 앱 사용률이 98%에 달한다는 점이었어요. 98%요? 잠깐만요. 98%? 네, 98%요. 이건 노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약하다, 이 고정관념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수치인데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랑 유용성에 있습니다. 단순함과 유용성. 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수백 가지 기능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이 얼마나 쓰기 쉽게 되어 있느냐. 바로 그거죠. 실제 50대 여성 생활지원사의 목소리랑 말투를 학습한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분석해서 위험 신호까지 감지해주니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와, 이건 뭐 24시간 나를 챙겨주는 든든한 비서가 생긴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부 확인을 넘어서 질병 관리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브라질 사례 말씀이시죠? 네, 브라질에서 AI 스피커랑 대화하고 복약 알림을 받은 당뇨 환자 노인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하고 우울감이 실제로 개선됐다고요. 이건 AI 말동무가 진짜로 혈당을 낮춘 거잖아요. 맞아요. 정서적인 지지가 신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혈당 수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고 그걸 AI와의 관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편리하긴 한데 만약에 AI가 오작동하거나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뇌졸중 초기로 말이 어눌해졌는데 AI가 이걸 그냥 음성인식 오류로 넘겨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책임과 윤리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죠. 실제로 조선대학교에서는 뇌파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치매나 우울증을 미리 예측하는 디지털 뇌파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뇌파 지도로요? 네, 병이 생기기 전에 AI가 먼저 경고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만약 이 예측이 틀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정보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전문가가 경고했듯이 이런 AI 기술이 선거 때 수천만 개의 로봇 댓글 부대로 돌변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기술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니까요. 결국 AI 돌봄이든 뭐든 이런 기술들은 시니어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요. 이게 바로 저희 세 번째 주제인 집과 공동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10분 중 8분은 생애 마지막 돌봄을 집에서 받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죠.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상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오히려 병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집을 원하는데 현실은 병원으로 향한다.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걸까요?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통증에 대응할 의료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사후 절차에 대한 막막함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결국 병원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요양이나 재가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개인이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 욕구와 맞물려서 사회적으로는 빈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하고 빈집수, 이 둘의 상관계수가 0.793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건 거의 필연적이라는 데이터죠. 이게 단순히 집이 몇 채 비는 문제가 아니고요. 빈집이 늘어나면 동네 전체가 활기를 잃고 슬럼화되고 그곳에 남겨진 다른 노인분들의 주거 환경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꽤 창의적인 해법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운영하고 이탈리아의 무소멜리라는 마을은 아예 1유로,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의 빈집을 팔았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고 관광객이 10배나 늘었다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결국 해답은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효도밥상이 국제기구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그 재원을 세금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어르신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충남의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해요. 정책 시행 후에 노인들의 버스 이용률하고 외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교통비 아껴줬네 하고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전문가가 이걸 연결의 복지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버스비 몇백 원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복지관에 가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복지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결의 복지라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이런 연결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것. 이게 결국 네 번째 주제인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과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남은 긴 시간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네. 한 칼럼에서 아주 인상적인 문장을 봤습니다. 시니어의 진정한 품격은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서 나온다. 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 즉 쓰임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활력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 쓰임이라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무언가 쓸모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요. 바로 그 철학을 현실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김포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에게 공원 청소 같은 단순한 일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파는 식품 사업단, 샐러드 매장, 칠법 카페 같은 뭐랄까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수익을 내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와,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또 보육시설이나 초등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니어 선생님 활동도 인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쓰임도 없겠어요. 네. 바로 이런 활동들이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귀한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모습 이면에는 여전히 복잡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려고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면 어중간한 중산층 노인이 오히려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수급자가 워낙 많으니 정치인들이 노인표를 의식해서 섣불리 건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 LA에서는 멀쩡한 노인을 시한부 환자로 속여서 정부의 호스피스 지원금을 타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아, 그런 일도 있군요. 네, 선한 의도로 만든 복지제도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처럼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제도도 끊임없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입속 세균이 뇌 건강과 연결되고 AI가 인간의 정서와 연결되고 또 개인의 삶이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다양한 풍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 역시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건강과 뇌의 연결, 기술과 인간의 연결,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 그리고 시니어의 경험과 다음 세대와의 연결까지. 이 연결망을 얼마나 촘촘하고 건강하게 만드느냐가 결국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똑똑하게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러한 첨단 기술은 시니어 스스로 자신의 쓰임과 존엄을 찾아가도록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관리되는 편안함 속에서 시니어를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대체제가 될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